오늘은 나치 독일의 극비 프로그램, 정신질환자와 장애인 학살 계획 TIPO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인류 문명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죠. 산업혁명은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과학과 사상에도 커다란 도약을 이루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로버트 다윈은 생물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한다는 이론, 즉 진화론을 발표했는데 당대의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생물학 자체로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허버트 스펜서는 사회 진화론을 발표했는데 이는 적자 생존의 원리를 사회현상 해석에 적용한 것이었죠.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은 강대국의 침략과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이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펜서의 의도와는 달리 제국주의 파시즘과 군국주의 권력자들은 우월한 대국이 후진국을 침략하는 것을 자연의 법칙으로 포장했죠. 또한 백인과 아리아인 우월주의라는 사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영감을 받은 다윈의 사촌 프랜시스 굴턴은 런던의 상경한 스코틀랜드 노동자를 조사했죠. 노동자들의 범죄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아낸 굴턴은 우등하거나 열등한 사람은 유전으로 탄생한다. 열등한 유전자는 격리해 그들의 피가 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턴이나 브로카 등의 인류학자들은 각 인종의 두개골 용량을 측정해 백인의 용량이 가장 크고 흑인의 뇌 용량이 가장 작다는 결론을 내리죠. 실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뇌가 작은 백인 표본을 제외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지만 말입니다. 볼턴의 이론은 뇌의 크기에 따라 인종 간의 서열을 나눌 수 있다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해야 한다는 우생학이 발전하게 되죠. 이와 더불어 두개골의 크기와 두뇌의 형상에서 사람의 특성 및 행동 양식 성격을 추정하려고 한 골상학도 태동하게 됩니다. 물론 스파르타의 영화 사례처럼 우생학적 개념은 고대 인류에도 존재했죠. 하지만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마치 과학인 듯 퍼진 것은 19에서 20세기였습니다. 이러한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회 진화론과 우생학은 당시 도래하던 제국주의, 파시즘, 군국주의 열풍의 편승의 한 시대를 풍미했고 사회의 주류이론이 되어 강대국의 침략과 인종차별, 그리고 열등한 유전자 제거를 목표로 한 학살을 정당화했죠. 미국에서도 우생학이 대중화되어 196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인과 다른 인종 간의 결혼, 특히 흑인과의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을 정도였고 엘라베마주에서는 2000년까지도 조항이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독과점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한 철도왕 해리먼,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 시리얼의 켈로그, 금융가 JP 모건 등은 이러한 우생학 연구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기업이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하려 하듯 인간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정치권에서도 우생학을 받아들여서 1907년 인디애나주를 시작으로 장애인과 유전병 환자는 불임 수술을 하도록 하는 강제 단종법이 제정되었죠. 1931년에는 미국 32개 주로 확대되었습니다. 병들고 질 떨어지는 사람들, 주정뱅이와 약물 중독자도 강제로 거세시켰고 이러한 불임 수술을 받은 사람은 60만 명에 달했죠. 흑인이나 라틴계 이민자들은 많은 수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에서는 반강제적으로 가임기 히스패닉 여성들에게 자궁 적출을 시켰는데 푸에르토리코 히스패닉인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우생학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는 바로 나치 독일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우생학을 통해 아리아인이 우월하고 다른 민족이 열등하다는 것을 선전했죠. 세상은 우월한 게르만인들이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치와 히틀러는 유대인, 집시와 동성애자, 그리고 장애인 같은 부적격 인종은 지구상에서 청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치의 독일 집권기에 우수한 아리아인을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레벤스보른을 만들고 열등한 유대인들, 부적격 인종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홀로코스트가 자행된 것입니다. 레벤스보른은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천 영상에 걸어놓도록 하죠. 어쨌든 홀로코스트와 더불어 나치의 우생학적 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극비리에 진행했던 티포 프로그램입니다. 나치 독일이 집권하기에 앞서 이미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에서도 우생학이 받아들여져 1932년 의회에서 부적격자들이 자율적으로 거세하도록 한 단종법이 제정되어 있었죠. 나치는 1933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수권법을 통과시킨 후에 단종법을 더욱 발전시켜서 유전적 질환의 자손 예방법을 공표했는데 법의 내용은 45세 이하 유전적 질환이 있는 여성들은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에 불응할 시 가혹한 벌금이 매겨졌죠. 이 법으로만 40만 명이 강제로 불임 시술을 받았습니다. 히틀러와 나치 기준에서는 모든 게르만인은 완벽하며 우월한 인간이었죠. 하지만 당연히 독일인에게서도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적, 유전학적 관점에서도 불가능하죠. 나치 독일은 게르만인 장애인들이 게르만인의 우월함을 반박하는 데 근거로 사용될까 두려워했고, 게르만인 중에 일종의 불량품이 있다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게다가 장애인들을 사회에 쓸모도 없이 음식만 축내는 열등 인간이라 여겼죠. 히틀러는 장애인들을 집단으로 제거해서 열등한 게르만인들의 씨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고, 독일 전체와 장애인 본인에게도 긍정적인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히틀러는 1935년 명망했던 독일의 의사인 게르하르트 바그너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바그너는 전쟁 상황에서 학살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39년 9월 히틀러는 바그너의 조언을 토대로 극비지령 문서에 서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티포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티포 프로그램의 기획과 감독은 히틀러의 개인 주치의 중에 하나였던 카를 브란트가 담당했죠. 티포 프로그램의 명칭은 사무국이 있었던 베를린 티어가르덴 4번지에서 유래했습니다. 병원 4개가 집단 살해 장소로 쓰였고, 가장 큰 병원의 사령부가 있었죠.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이전에 병원에 강제로 수용되어 있었던 장애인들과 정신질환자들은 살해되었고,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에게는 폐렴이나 뇌질환 등을 사인으로 적은 사망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미 입원해 있던 환자뿐만 아니라 독일의 각 가정에 질의서를 보내 집안의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알렸죠. 1941년부터는 노인들을 겨냥한 질의서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병원에 수용한 환자들은 처음에는 굶겨 죽이거나 약물 주사로 안락사시켰지만, 전쟁이 지속되면서 약품이 부족해지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스실을 이용해 죽였죠. 환자들에게는 샤워하러 가는 것이라 속이고 말입니다. 다운 증후군 혹은 지적장애, 자폐증 등의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표적이 되어 소리소문 없이 납치해 시설에 수용시켰죠. 먼저 납치를 한 뒤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고 부모들에게는 특별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속이는 전단을 배송했습니다. 아이들은 냉동실험, 말라리아 실험 등 인체 실험 대상이 되었고, 고통스럽게 죽은 아이들은 실험 결과 확인을 위한 부검까지 거친 뒤 소각되었죠. 후에는 더욱 심해져 청소년기에 다다른 청소년들도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특별 치료를 받으러 간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각종 질병으로 죽었다고 하자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40년부터 개신교 목회자들이 티포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40년 8월에는 루터의 신학자와 주교 프란츠 폰 바워를 중심으로 시위도 발생했죠. 독소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는 전쟁에서 장애를 입은 참전용사들에게도 실험을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참전용사들은 티포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실제로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카를 브란트는 몰래 생체 실험에 이용했죠. 물론 독일 내에서도 참전용사들은 선전용으로 우대에 사기를 울리려고 했기에 많은 참전용사가 희생된 것은 아니었지만, 소문은 확산되어 티포 프로그램의 참전용사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소문이 군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 있었던 군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종교계와 시민들은 크게 반발했죠. 나치의 우호적이었던 주교들까지도 티포 프로그램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당시 독일 사회에서 존경받던 클레멘스 폰 주교도 공개 강연을 통해 티포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이때 주교의 연설에 감명받아 나치 독일에 저항했던 이들이 히틀러 유겐트 영상에서도 설명했던 반나치 조직 하얀 장미단을 결성한 한스 숄과 쇼피 숄 남매였죠. 그러다 1941년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히틀러는 티포 프로그램의 중지를 명령합니다. 1941년까지 7만 명이 희생된 프로젝트는 이렇게 끝이 나죠. 하지만 프로그램의 중지 이후에도 은밀하게 장애인 학살은 지속되었고, 1945년 종전까지 추가로 9만이 더 희생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중지 명령은 종교계의 저항이 전국민적 봉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거짓으로 한 것이죠. 히틀러와 티포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이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정책을 펴면 반대 여론이 높을 것을 우려해서 은밀히 계획을 실행했기 때문에 티포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은 최초 시행 당시 히틀러가 보낸 명령서밖에 없습니다. 티포 프로그램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희생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티포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인력들과 이때 얻은 자료들은 동시에 절멸 프로그램에 투입되었고 홀로코스트에까지 사용되었습니다. 독일이 패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티포 프로그램은 관련자들의 증언과 희생자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고, 이 사건의 중요 가담자들은 전쟁 범죄자들로 분류되었죠. 특히 티포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카를 브란트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피해자의 대다수가 독일인이었지만 죄가 없는 장애인을 학살한 것은 누가 봐도 반인륜 범죄에 해당했기 때문이었죠. 티포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자나 정신지체인을 살해해 우월한 게르만인만 남기려고 만들어진 것이지만, 오히려 나치 독일이 집권하고 독일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쟁으로 막대한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도 생겼고요.
티포 프로그램에 기반이 된 우생학과 사회진화론은 당시 과학적인 진보를 모토로 하던 사회 분위기와 함께 신분제와 같은 보수적인 관념도 남아있었던 사회적 특성과 어우러져 제국주의와 백인 우월주의를 부추겼습니다. 공동체가 더 높은 곳을 향해 진보하기 위해서는 열성인자는 속가내야 한다는 극단적인 개념으로 발전했죠.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은 인권을 반하는 유사과학으로 판명되어 유럽을 넘어 세계학계에서도 폐기되었습니다. 독일 내에서는 안락사 자체에 대한 논의도 금기시될 정도이죠. 과거 독일의 교육은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주입식 경쟁식 교육이었지만 현재 독일은 학교 내에서도 경쟁을 최소화하고 평등과 인권을 강조합니다. 누가 우월한지 열등한지 서열을 매기고 이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죠. 현재에도 심한 경쟁식 주입식 교육 문화가 있는 동아시아와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독일 내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복지는 세계적인 선진국이죠.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여담으로 티포 계획을 주도하고 장애인을 죽이는 데 앞장선 나치 독일의 주요 인사들도 사실 티포 계획 기준에 따르면 열등한 인간으로 살해되어야 했습니다. 히틀러 본인도 잠복고환이 있는 장애인이었고 괴벨스도 소아마비로 인해 다리를 절고 제대로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었기 때문이죠. 나치 독일의 장애인 집단학살 티포 프로그램과 우생학의 역사와 우생학의 폐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